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1회차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 강의 끝나고 우리 이제 3회 독자 이제 객관식 강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강 이제 민법 전제가 이제 그림은 좀 그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서 여태까지 이제 배운 거를 또 이제 점수로 연결시키는 이런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 강의, 우리 이제 민법은 1차 시험밖에 없으니까 객관식 시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잘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객관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한 70점 정도까지는 출제자가 그냥 문제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주니까, 그죠? 그런 건 이제 매우 빠르고, 그죠?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승부가 나는 이제 나머지 30점 영역 그런 데는 출제자도 이제 좀 힘을 주고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고난이도 문제를 맞추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강의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잘해봅시다. 그죠? 끝까지. 그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교재 17쪽부터 보시죠. 이제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 세우기 있다. 맞다. 관습법은 이제 법이니까, 그죠? 법원이죠. 민법 1조의 법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효력서니까 이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뭐 다 맞는 얘기다, 그죠? 2번. 믿음기 무허가 건물 배수에는 소유권 전등기를 경로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186조다.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기 배수인이 예컨대 이제 불법점이자 있으니까.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병이 이제 무단점유하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트 같은 거는 제가 노트 필기 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굳이 이제 그냥 이렇게 칠판에만 봐도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써드려요, 그죠? 이제 의리 병한테 이거 나가고 기껏 X 건물 사갖고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병이 부담점유하고 있으니까 쫓아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리 병한테 직접 명도 청구돼야 안 돼요?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냥 안 된다고. 왜?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기 매수인 조금 전에 봤지만, 믿음기 매수인에서 아직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명도 청구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자는 형식성 소유권 아직 갑에 남아있으니까, 갑에 이제 명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럴 때 을은 대의에서만 가능하죠. 이건 뭐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을이, 새로운 주장을 하나 해보죠. 그죠? 야, 그러면 내가 등기를 안 해서 소유권은 취득 못 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거 있다, 그죠? 이거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직접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판례는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죠? 그게 이제 2번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따 틀렸고, 앞부분은 맞는데 이제 뒷부분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때 지문이 틀렸을 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3번. 종중의 명칭이 이거는 뭐 지역적 판례죠.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 명칭 좀 잘못 썼다고, 그죠? 그 사실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다음에 4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 자, 이제 사실인 관습 적용 영역은 일단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재판에 자유할 수 있다, 맞다. 5번.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된다. 사실인 관습은 이제 변론주의니까 이제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장 입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의 규정 영역에서만 쓰일 수 있으니까 그 관습이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 판단해야 된다, 맞다. 다 맞는 질문입니다.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2번.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로 오는 거 찾아라. 1번.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성이나 관습법상 물권이나 충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냥 예컨대 토지의 그냥 일부입니다, 그죠?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도의 이제 관습상 물권이나 충물권이라 할 수 없다, 그죠? 2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관습법의 요건이다, 그죠? 둘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요건 충족 아니다, 그죠? 그럼 관습법 성립 안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랬는데 틀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여서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되고, 관습법은 이제 법으로 격상됐으니까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치사하게 사실인 관습인데 그냥 관습 이렇게만 적었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이게 관습이라는 거야? 뭐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야? 관습법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이 문제 보시면 옳은 거 찾아라는데 1번에 정답이 뻔히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정답이 뻔히 있잖아. 옳은 거 1번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짝 좀 뭐 사실인 이런 거 빼먹고 줘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이 정답만 잘 골라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다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사실인 관습할 때 사실인을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데 정답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X 지문집을 풀 때는 지문을 다 떼어놔가지고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오지선다 풀 때는 항상 5개 지문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른다. 이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자가 그걸 이용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나머지 다 100% 틀렸는데 하나는 50% 틀렸다 그러면 그게 50% 맞을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령이다. 그죠? 앞으로 계속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공동선조와 성화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 후손이 된다는데 틀렸다. 그죠? 성별 구별 없이는 맞는데 미성년자라도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성년이 돼야 이제 종중원이 됩니다. 그죠? 4번 틀렸고. 그 다음 이제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 이런 거 아니면 추상적 문구 그냥 출제자 주는 거죠. 그죠? 기본적 이념의 사안의 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 법규범은 수요력이 인정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관습법의 제3의 요건이죠. 그죠?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고, 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고, 그게 전체 법질서나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3의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 자, 민법 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민법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뭐 명령, 규칙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틀렸고, 이제 4번. 헌법상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 명령도 법원이 될 수 있고요. 없다 틀렸고, 그죠? 5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맞고요. 그죠? 여기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요 얘기죠. 그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요 얘기죠. 그죠? 되셨고. 6번. 사회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의 관습법에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뤄야 된다. 맞다. 그죠? 이렇게 안 되면 이제 관습에, 사실인 관습에 머무르는 거고, 관습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뤄야 된다. 그죠? 판례 문구 나오냐. 맞다. 그죠? 그다음에 7-1번. 조금 전에 이제 제3의 요건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를 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된다 그랬고, 똑같죠. 다시 봐. 그 관행의 자,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르죠. 그죠?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력이 돼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또 이제 효력은 부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헌법에 위반될 때도 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다시 3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법원이 그것까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본 거예요? 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틀렸지, 그지? 법원이 판단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랑 법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남녀차별하는 관습법을 어디서 무효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제 그 관습법이 이렇게 헌법에 위반,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결정 막 이런 거 누가 내린다고? 헌법재판소가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이 요걸 효력을 부정한다. 요걸 조심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헌법재판소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구별이 되실 거다. 그래서 출제자가 그것까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관습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난 7-4번.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법은 그래서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별의 구별 없이다. 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8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에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여기 소표가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노트 1쪽에 보시면. 노트 1쪽에 관행이 이제 지들끼리 막 이러고 이제 관행이 있다가 법적 확신까지 얻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관습법이 성립돼도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그죠? 누가 확인해줘요? 법원이 판결로서 확인을 해주죠. 이거 관습법 맞다. 그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난 때부터 관습법이 효력이 생기는 거야? 아니죠. 그죠?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이때 이미 성립 요건 다 갖췄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은 이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법원의 판결시가 아니라 소급해서 이제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소급해서 이제 관습법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이제 8번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에 있는 때부터 거기가 틀렸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한다 이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10-1번 법원은 관습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뭐 이거는 단순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관습법은 이제 직권. 그 다음에 다시 2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처럼 법령으로 소유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므로 당사자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에서 판단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사실인 관습은 변론주의니까 이제 당사자나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11-1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임의 규정 영역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가 곧 임의 규정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다 맞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인 관습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죠?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 쓰이고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봐. 자, 요거는 이제 예외죠. 요거 지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서에 나왔는데 좀 기억하셔야죠. 자, 아까도 지문에서 봤지만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 영역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건데, 그죠?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쓰이잖아요. 왜냐면 강행법규가 배치되는 내용에 사실인 관습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시 2번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두 번째,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강행규정 영역에서도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점입니다. 됐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예외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임의규정 영역에서 이제 재판에 자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강행규정 영역에서도 사실인 관습이 쓰일 수 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1번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보니까 뭐 나머지 다 청구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1번에 666조 저당권 설정,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형성권을 오해하기 쉬운데, 이제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청구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뭐 저당물 보충 청구권도 맞고, 그죠? 이제 요 이름만 봐도 이거 조문하고, 그러니까 조문 번호까지는 안 떠올라도 이게 뭔지 정도는 떠올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쉽네. 형성권. 미성년자 법률의 취소권. 이거 형성권이지. 그죠? 그 다음에 유익배상한 청구권 청구권이고, 이제 5번 점유식 특시 완성자 듣기 청구도 청구권이고, 나머지 다 이제 청구권인데 3번만 형성권이다. 그죠? 이런 간단한 출제였고. 그 다음에 2번 사건의 성격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찾아라. 물권 지배권 맞고 제한능력자 취소권 형성권 맞고 매매액 연결권도 형성권이고, 그래서 이제 10년 제척権걸리고, 그죠? 동시에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고 맞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부속물에서 청구권, 이거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이제 본질은 형성권이다. 잘 아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고. 난 3-1번 형성권의 요력에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다. 형성권은 키워드가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다시 2번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맞다. 넘어가서 이제 4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맞다. 그죠? 이거는 좀 따로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릴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 보면 제가 이제 그냥 문제가 있고 그 보충지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변리사하고 변호사 문제는 대부분 이제 그냥 문제형으로 놔뒀고, 그 감정평가사나 뭐 이제 법무사나 뭐 이제 노무사 뭐 이런 이제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보충지문으로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문제집에 대한 구성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복지문이 많아가지고, 그 중복지문 제끼고 나면 지문만 남는 변리사 변호사 문제도 보충지문에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빼고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의 출처를 보고 변리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풀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변리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풀어주시고,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법시험 문제나 그러니까 기존에 없어진 사법시험 문제나 법원행시 이 정도는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 객관식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강약 조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이제 6번이에요. 5-1번이에요. 5-1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죠? 형성권 행사는 일방적인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맞고 그냥. 난 다시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원칙이나 이제 끊어주시고 뒤에 중요하죠.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해제도 단독행위, 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인데 해제에다가 정지 조건 붙이는 거는 가능하다. 그죠? 왜? 이 해제 이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인데 정지 조건부 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기가 해제 안 당하려면 자기가 이행하면 되니까 상대방의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부를 상대방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불리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맞다. 그죠? 그 다음 이제 6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사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부만 행사하면 상대방이 이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래 그 예컨대 써놓은 두째 줄에 무권대리행위 추인, 그거 밑줄 하나 쳐보세요. 무권대리행위 추인. 그죠? 무권대리행위 추인도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데 일부만 추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취지로 형사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7-1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사권 제척기간 적용받는다. 맞죠? 그죠? 그래서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가고 형사권은 제척기간으로 가고. 그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이제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본질은 청구권인데 제척기간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그거는 소멸시효도 적용되고 이제 제척기간도 적용되고 그래갖고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 다 적용한다. 그죠? 그런 것도 있다. 그죠? 줄줄 떠올라야 돼, 이제.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형사권은 제척기간 이제 청구권은 이제 소멸시효. 다만 이제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죠? 7-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취소권, 존속기간, 제척기간 맞죠? 형사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7-3번. 형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원칙적으로 재판상, 재판 외 행사가 모두 가능하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재산법상으로는 두 가지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상위 취소권, 제척기간. 그죠? 채권자 취소는 어차피 이제 재판상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이 이제 저절로 출소기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출소기간이 두 가지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뒤에 이제 물권법 가서 이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출소기간 두 가지는 이제 따로 암기하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신의성질의 원칙 8번, 1번, 2번, 3번 중복질문이니까 이제 4번 보시면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최고검색의 항변권, 요거 이제 연기적 항변권이지만 그 가족법에 이제 그 상속의 한정승인 항변권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영구적 항변권이었다. 그죠? 한정승인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여기 한정승인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된다. 맞다. 그죠? 나 요번. 판례는 권리남용 인정하기 위해서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될 수 있다. 맞다. 그죠? 우리 신의 측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권리남용은 이제 객관적 요건은 물론이고 이제 주관적 요건까지 필요하다는 게 일단 이제 대부분의 판례, 거의 90% 이상의 판례의 태도고. 근데 이렇게 이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주관적 요건은 이제 그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예외적인 판례는 아예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고 한 판례도 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일단 이제 9번. 권리 및 행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1번.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을 한 경우에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해서 경합하기로 한다. 자,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미성년자로서의 이제 제한 능력 취소권도 있고, 사기를 당했으면 이제 기망 취소권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권리의 경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다시 2번. 근부증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 당시 근부증의 지위가 변화가 있으면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표이사였는데 해임됐다, 사임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정변경이죠. 그죠? 그러면 해지가 인정되지만 예외,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잘 구별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이 위탁계사가 먼저 제해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 측의 반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틀렸다. 그죠? 이거는 우리 신의 측의 한계라고 그래갖고 강행 규정이 신의 측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 원칙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신의 측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해도 모순행위지만, 그죠? 모순행위지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하기 때문이다. 잘 아시고.
그냥 4번 이것도 뭐 단순한 게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실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인지청구권이 이제 아버지를 찾는 권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륜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실효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5번. 상기할 목적, 요거 조금 전에 말했어요. 상기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발행한 약속금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우리 대전, 그 D백화점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할인 취득하고 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기했다면 권리 남용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에 요구되는 주관 영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다. 그래서 요 이제 요 상계, D백화점 상계, D백화점 사건 요 상계, 상계권 행사가 이제 권리 남용에 되는 사건. 요게 대표적으로 주관 영유권이 필요 없는 사건이었다. 그죠? 자, 넘어가서 24쪽에 보충지, 그 위쪽에 박스 안에 보충지문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보충지문도, 그러니까 완전 유사지문이어서 잘 안 봐도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되는 보충지문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사임하거나 해임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했는데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이후에 확정된 후에도 그랬죠. 그게 키워드죠. 그죠? 처음에는 불확정 채무였지만 나중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불확정한 채무 요것만 보고서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보충 지문은 좀 체크해 놓으셔라. 그래서 처음엔 불확정한 채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라도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라면 그러면 더 이상 사정 변경 해지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조심하셔라. 그죠?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 신의치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은 중보일가를 보시고, 이제 2번 보시면. 국도계획 및 이용의 법률이 정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을 한 또 나왔죠. 그죠? 강행복귀 위반 무효 사례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강행복귀가 우위에 있으니까 신의 성질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그 투자 수익 보장 그 사례도 있었고, 이렇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고, 그죠? 사례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의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뭐야? 객관적 사정이죠. 그죠? 이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빨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는 태도다. 그죠? 그러니까 3번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은 요거는 이제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노트 좀 보시죠. 그래서 노트 1쪽에 좀 보시죠. 노트 1쪽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제가 정리해 놓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도해를 좀 보시면. 갑이 이제 그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을이죠. 그러니까 상급 군인이요. 직업 군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혹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합니다. 그죠?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데, 그냥 우리 논의의 편을 위해서 그냥 이제 갑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갑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혹행위를 당했고, 손해배상 조건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거 손해배상 해주기 싫으니까 이제 사실 은폐하잖아. 그죠?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적응 못해갖고 막 이렇게 한 거다. 막 이렇게 사실 은폐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고 이제 있으니까 이 갑 측은 이 자기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상속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경과하죠.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진상이 규명되죠.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제 진상 규명돼갖고 이제 이거 손해배상 채권이 있구나. 그래서 배상 청구했는데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뭐 훨씬 지나버렸다. 그죠? 게다가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5년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채권 5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소멸시효 지나고 완성돼 버리고. 근데 이제 진상 규명돼서 배상 청구했다. 그죠? 이러면 국가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이 소멸시효 원용권 행사죠. 그죠? 요것도 이제 우리 소멸시효 원효권 행사, 소멸시효가 주장하는 것도 이제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사실을 은폐해갖고, 채권자가 이렇게 채권 행사하는 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소멸시효 원효권 행사하면, 이게 이제 권리남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이 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죠? 자, 그런데, 진상이 규명됐는데,
이 채권자, 피해자, 채권자 갑측에서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뭐가 이제 전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할 것, 요걸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한 것을 전제로 이제 국가의 소멸시효 원효권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는 판례가 처음에는 이제 그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 그럼 이제 시효 정지가 이제 66661, 6개월 또는 이제 1개월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그래야 이제 국가의 소멸시효 원효권 행사 이제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또 이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데 뭐 이런 사례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래도 아무리 연장해줘도 뭐 766조 안날로부터 3년이죠. 그죠? 3년. 요걸 넘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간 내에는 이렇게 이제 권리 행사를 해줘야 국가의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0번의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것 태도를 보여서 이를 신뢰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 정지 요구죠.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이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보충 지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박스 보충 지문 1, 2번 보시면 보충 지문 1번 보시면 둘째 줄,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해요. 보시면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허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권리 행사가 있었을 그 조건으로 이제 그 권리 남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 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충 질문 2번 보시면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장애가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그러한 장애가 사유가 해소된 때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렇게 이제 각종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됐고, 이제 변리사 시험에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5번. 10번에 5번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문구에 쓰였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핵심은 이거죠. 상표권 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뭐 이겁니다. 됐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26쪽 가시면 이제 11번 기억번 보시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됐다.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이제 나중에 변경돼야지.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돼서 뭐 일방 당사자가 뭐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쪼쪼쪼쪼 나와도 사정 변경이라는 계약 해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얼 전부 다 중복 지문이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12번 보시면. 제가 이제 중복 지문 이제 건너뛰는데 여러분들도 문제 푸시다가 중복 지문 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제 좀 덜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집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양을 줄이는 것도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지만 2, 3회독 정도 했다 그러면 2번 풀었는데 다 맞았다. 3번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세요. 맞은 문제는 또 맞습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그러니까 이 문제집 분량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한 2, 3회독 하면서 맞은 문제 다 지워버리고 나중에 이제 틀린 문제만 보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그럼 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잔소리가 많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계속 가시면. 자, 기억반.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사정변경 해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사정변경이란, 나중에 뭐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정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니은반. 자, 니은반은 이제 여기 연결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 노트 1쪽에 이제 그 세 번째 도를 보시면. 자, 요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그죠?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줬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이제 갑에게 이제 가혹행위를 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국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자, 우리 이 사례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정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그냥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은폐 같은 거 없이.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갑은 국가배상법상 국가에 따라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배상금을 지급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국가는 공무원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이제 대신 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는 이 공무원한테 뭐 하겠어요? 구상권 행사하겠죠. 그죠? 구상권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죠? 제1원칙. 구상권 인정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가행위를 했고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거 맞는데 요때는 이제 그 은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국가는 이제 이 소멸시효 완성돼 갖고 국가는 돈을 안 줘도 됐는데, 그죠? 국가가 그 은폐 등 해갖고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 때문에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의리 가행이 한 거는 이미 끝났어. 그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안 줘도 되는데 국가가 권리 남용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인과관계가 끊기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는 을에게 이렇게 구상권 행사 못 합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해서 안 줘도 되는데 국가가 권리 남용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가 이제 공무원 을한테 구상권 행사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외의 예외가 또 나오죠. 예외의 예외가 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국가가 이렇게 사실 은폐하려고 해도 국가가 혼자 은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당사자가 야 내가 이제 나는 사실을 다 밝히겠다 이러면 은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공무원도 이 국가의 은폐 행위에 적극적 주도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사실을 숨기는데 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같이 은폐를 했단 말이에요. 권리 남용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는 다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판례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출제자가 뭘 출제하는지 봐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2쪽에 이제 12번에 니은번 보시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한 경우에 국가가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그러면 이거는 권리 남용 사례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3단계가 나온 거죠. 그죠? 예외가 나온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이럴 때는 구상권 행사하는 건 신의치사 허용되지 않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판례를 보실게요. 니은번 보시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잘못되면 당연히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면 구상권이 있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니은번에서 보시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 입은 피해자 국가 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이 신의책에 반하는 권리라면서 허용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다다음 줄 넘어가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2단계다. 권리 남용해갖고 어쩔 수 없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을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상권 행사 못한다. 이게 2단계다. 그죠? 그런데 제가 뛰어넘은 부분 특별한 사정 보시면 공무원이 셋째 줄이죠. 공무원이 원인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니은번 지문은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제 뭐가 출제되는지 잘 보고 푸시고. 그죠? 자, 그다음 오른쪽 뒤집번 보시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는 회사는 상대방 악의를 증명해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 지문이 이제 벌써 나왔는데 대리권 대표권 남용. 그죠? 우리 대리권 남용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107조 유추증설밖에 없는데 대표권 남용에는 107조 유추증설과 신의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디귿번 지문은 무슨 설? 신의칙설 판례가 출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07조이랑 단서 유추증설은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제 신의칙설은 알았던 경우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의칙설 판례는 입증 책임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 보시면 정확하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는 회사가 이제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맞다. 대표권 남용에서 이제 신의칙설을 취한 판례 그대로 나왔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재산의 거래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도 여전히 부담한다. 틀렸다. 그죠? 이미 알고 있으면 이제 고지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미음번.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이 그 어떤 사정 고지할 의무가 있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 고지 의무는 뭐 잘 아시는 사례 두 가지가 있죠. 뒤에 지문 다 깔려 있는데 이제 쓰레기 매립장하고 이제 공동묘지 들어오는 뭐 이런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이제 고지를 믿다 그랬죠. 뒤에 이제 지문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죠. 13번 보시면 신의칙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기억번. 사정병렬 이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약 준수의 원칙에 예외해당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라틴어로 이제 팍타 선트 서반다 그래갖고 계약은 체결하는 건 자유지만 한번 체결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계약은 준수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죠? 하지만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일방적인 해제나 해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걸 이제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라고 하죠. 그죠? 잘 아셨다. 이제 니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임으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거나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 안전배려 의무 부담하죠. 그죠? 그다음에 뒷반.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이제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다. 뭐 지역적 사례니까 이거는 뭐 좀 알아두시고 그죠?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명의신탁하도록 해갖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이제 그거 바로 강제 집행하잖아요. 그죠? 우리 판에는 해설 보시면, 이러한 따위의 행위는 뭐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칙이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얼반 아파트 분양자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자에게 이제,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부담한다. 그죠? 자, 그 다음 14번.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칙 파생원칙이다. 맞고, 그냥 이만 취득시 완성된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시효 취득 주장하는 거, 요거 우리 판례는 신의칙 위반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다. 맞다. 그죠? 여기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취득시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취득시효 이게 포기지, 그죠? 취득시효 이거 포기로서 이제 취득시효 주장 못하게 되고, 근데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한 경우에도 이제 뭐 신의칙에 의해서 이제 허용되지 않네, 그죠? 그렇다. 그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룰 대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틀렸다, 그죠? 아까 강행법규가 이제 신의칙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한 능력자 보호도 강행법규 일종으로서 신의칙보다 우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4번. 매도인의 해제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전부가 지급되어 있는데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신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요건 다 갖췄네. 그죠? 그러면 매도인이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확하게 는 뭐 실효 원칙이겠죠. 그죠? 맞다. 네, 5번은 뭐 이제 중복 질문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15번 보시면 1번. 기억반. 재무자가 소멸시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 된다. 아까 국가 그 은폐 사례 봤었죠. 그죠? 권리남용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을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거 이제 요것도 중요하고 자주 나오죠. 그죠? 우리 판례가 신의칙도 이제 강행 규정이니까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요. 신의칙, 권리남용 전부 다 직권 판단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디귿번.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자, 요것도 이제 신의칙 위반되는 지엽적인 사례 하나인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기존에 잘 안 나오다가 2021년에 처음 이렇게 이제 디귿번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서에도 뭐 대부분 없는 이런 판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잔소리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야, 내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해갖고, 내가 이 시험장에 나오는, 시험장에서 만날 지문을 모두 알고 가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뭐만 안 하면 돼? 당황만 안 하면 되고, 출제자가 그런 지문을 출제했을 때는 그 지문만 봐도 충분히 이제 그 정답을 골라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지문을 전혀 모르는 쪽으로 출제를 했다면 분명히 다른 지문 쪽에 정답이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정답 지문만 찾고자 하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 점수 차이가 이제 확확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이게 지금 말로만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이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 확실히.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매달 우리 보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서 미리 이제 연습을 다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몸에 익혀놔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장 가서 그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도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되셨죠? 그죠?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들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됐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의 디귿번 지문, 이거 아마 2021년 별사 시험장 들어간 친구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거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유치권이 뭔지만 알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유치권의 최우선순위 담보권에서 지위. 자, 아시다시피 이제 유치권은 법적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로서의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 유치권을 없는 거를 고의적으로 작출해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효를 누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권리남용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최우선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의성질 완칙에 바란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유치권에 내용이 된다? 그럼 당연히 맞는 지문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더라도 이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문으로 보인다. 그죠? 일단 1번 보시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남용의 구체적 효과는 권리 종류와 남용의 결과값이 권리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의 효과는 의도된 권리 행사가 저지될 뿐이지 권리가 박탈되는,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들이죠. 그죠? 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넘어가시고 그다음 16번 보시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익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신의칙을 적용해갖고 법원이 막 이제 감액하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극히 뭐 신중을 기해서 뭐 예외적으로만 인정했던데 우리 판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왜? 사적 자치예요. 사적 자치.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거를 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뭐 매매 대금을 줄여버린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2번 아파트 분양된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아까 쓰레기 매립장도 나고 이제 공동묘지도 나왔대요. 공동묘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은 분양제 약자의 고지할 신치사함을 부담한다. 맞다. 그럼 3번 경제 상황이 변동도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에서 요건 잘 알아주셔야죠. 이미 뭐 22년에 나오긴 했지만 요 판례 최신 판례여갖고 이제 제가 막 나온다 그랬는데 요 문구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3번 맞고요. 자, 그리고 요 3번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밑줄 쳐놨죠. 그래서 이 최신 판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아까 지문 나왔지만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은 사정 변경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그 다음에 어느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요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요건 이제 아직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이런 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절 합리적인 사람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요때도 해제할 수 없다. 이제 요건 이제 지금 출제가 됐죠. 그죠? 되셨다. 그죠? 요거 이제 요거는 판례 문구를 자체를 좀 잘 알아두셔라. 여기다 이제 왼쪽에 4번 돌아오시면 법령이 위반돼서 무혐의를 알면서도 법률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로 주장하는 신책이 반하지 않는다.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죠? 요거 봐. 취득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기로 약속. 이거는 또 나왔네. 그죠? 이것도 이제 중복 지문이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밑에 이제 보충 지문이 있는데, 요거 이제 뭐 2022년 법원행시인데, 요거는 그 비교적 이제 최신 판례니까 그래도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은 이제 길게 나왔는데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법원행시 지문은 이제 무지무지가 깁니다. 이렇게 좀 어마무시하죠. 뭐 지문이, 이게 해설이 아니야. 이게 지문이야. 그죠? 그래서 무지하게 길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요거는 해설로 봅시다. 해설로.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사건이 뭐냐면 변호사가 예컨대 성공보수 약정 같은 거 합니다. 그죠? 수임료도 많이 받고 성공보수 약정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과연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 약정하는, 변호사 위임이잖아요. 위임하면 이제 보수 약정하는데 보수 약정 사적 자체에 따라 지들끼리 보수 약정하는데 과연 법원이 이거를 예외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죠. 그죠? 아까 봤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판례 보시면 그러니까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해서 변호사 의뢰인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전부 동그라미. 그죠? 당연히 지들끼리 약정했으니까 약정했으면 약정대로 전부 약속했으면 전부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아래 밑쪽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대해서 신의칙 원칙이나 형평관념에 관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깎아주겠다 이게. 그죠? 법원이 이거 너무 과다하니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축을 시켜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이렇게 감축시켜 놓고 나면 이제 밑줄을 안 꺼냈지만 바로 다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청구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적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극히 예외를 극히 이제 신중을 위해서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원칙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 그랬지만 요 이제 변호사 소송 그 보수액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감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또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17번 보시면 1번.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체물 신용상태를 조사해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부담한다 그러는데 틀렸다. 이거 이제, 자, 이거는 이제 2024년 변리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저랑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하셨던 분들은 이제 OX 지문집 여러 번 풀어가지고 그 지문들이 좀 익숙한 지문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조금 이제 부담 좀 덜 할 텐데 우리 OX 지문집은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라 2024년 변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변리사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보일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문제다. 그죠? 1번.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자, 물상보증인에 대한 자에게 주체물자 신용상태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우리 보증이랑 비교해 봅시다. 보증은 436조의 2에서 보증인은 그 채권자가 이제 보증인에게 통제 의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용상태나 뭐 이런 거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보증인에게 통제할 의무 부담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물상보증인에게는 그러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죠? 이제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자. 그죠? 그래서 그 1번 지문 그 해설, 그러니까 지문 1번 해설 옆에다가 지문 옆에다가 이제 써놓으면 좀 나중에 다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 깨끗하게 푸시고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말고 지문 옆에 해설 옆에다가 비교해놓고 보증 436조의 2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되시겠죠. 그죠? 이제 보증은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주체무자의 신용상태 등 요거는 이제 통지 의무가 있지만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다. 되셨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시면 병원은 뭐 이것도 보호 의무죠. 입원 환자 휴대폰 등 도난을 방지하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 부담한다. 맞다. 그죠? 3번 숙박업자도 보호 의무 있죠. 투숙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수익화를 의무로 넘어서 이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서 신의칙상 보호 의무 부담한다. 그죠? 4번 사적 자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것도 이제 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이 얘기잖아요. 법적 안정성 대 구체적 타당성. 이런 거 이제 기본이 좀 돼 있어야지. 신의칙은 어느 쪽이야? 신의칙은 구체적 타당성 쪽입니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붙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이겨야 된다? 법적 안정성이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판례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판례가 뭘 따라다녀야 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따라가고 이런 게 이제 신의칙이다. 그죠? 그래서 그 표현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 이게 이제 그 법적 안정성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어떠한 법률 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아까 또 말씀드렸죠. 권리남용이나 뭐 신의칙이나 이거 다 이제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변리사 문제였는데 그 1번 지문도 사실 기본서나 어디에 잘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아마 1번 지문 이 시험장에 가서 처음 봤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제 나머지 지문들이 이제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답으로 골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자 의도들이 다 이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제자 머리 위에서 놀아야 돼요. 출제자가 함정파면 이거 출제자가 이렇게 함정팠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요. 그러면 이제 95점 막 이렇게 나옵니다. 100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다. 되셨고.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18번 가보시면. A회사는 토지 소유자는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전등기를 종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A회사가 그 이제 한전이겠죠. 그죠? 뭐 이제 송전선 막 이렇게 탑해갖고 막 이렇게. 이 밑에 땅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 을의 동의 없이 상공에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했는데, 갑이 이제 알면서 매수했다. 그죠? 그럼 이제 을은 이제 구소유자, 이제 갑은 이제 신소유자. 이제 근데 갑은 그 송전선 설치되는 걸 뻔히 알면서 뭐 샀다 뭐 이래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빨리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소용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소유권 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의 경과 시점에 A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척권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죠? 그죠? 13년 경과했지만 아시다시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니까 이거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다. 그죠? 다음에 이제 2번. 갑이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 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 송전선 사건은 철거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전소 사건은 이제 권리남용으로 봤는데, 이 송전선 철거 사건은 이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권리 행사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사실 이 지문의 그 모델이 된 판례는 이제 권리남용만 판단했었는데, 출제자가 이제 13년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효 원칙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례가 없으니까 뭐 실효 원칙이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못 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종전 토지 소유인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전 소유자인 을이 이 권리를 행사했든지 안 했든지 갑의 실효 원칙 판단할 때는 을이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3번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종전 소유자 을이 뭐 행사했냐 이거를 이제 고려할 필요는 없다. 갑의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을이 권리 행사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그 목적으로 오로지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다 요구하는 그런 이제 판례 기본적인 태도죠. 그죠? 맞다. 그죠? 그다음에 5번도 이제 권리남용의 다음 줄 직권을 판단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 이 변호사 시험 지문도 3번 지문은 아마 그 수험생들이 또 처음 보는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 2, 3, 5가 다 맞아. 그죠? 1, 2, 4, 5가 다 맞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만 풀지. 여러분들이 풀 때는 아마 문제 풀기에도 급급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19번 보시면 신의성실 원칙은 채권관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적용된다. 맞다. 그죠? 민법 우리 신의성실 원칙 2조잖아요. 2조 통칙. 그러니까 이제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되죠. 그죠? 그다음 20번 신의성실 원칙은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조항이다. 맞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재판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죠? 2조 조문 보면은 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원칙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지금 이제 2시간만 하니까 이제 1시간 보통 한 타임에 1시간 10분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번 보시면 신의성실의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당히 신의에 반해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맞다. 추상적인 문구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냥 주는 지문이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2-12, 그 다음에 23번 이렇게 있는데, 요 이제 노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노트 1쪽에 맨 밑에 도해를 보시면. 요거 이제 불쌍한 임차인 각서 써준 사건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임대인이 X 건물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갑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는데, 이 임차인이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전입신고, 이런 전입신고, 주민등록의 인도 이런 거 다 받아갖고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리고 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이제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치자. 이런 상황인데, 을이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은행 가갖고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A은행이 이제 조사다 나가봅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부 보고, 그죠? 이거는 뭐 매도인이 을인데, 가봤더니 을이 아니라 갑이 살고 있네. 그죠? 그럼 임차인이면 이거 보증금 반환 청구예요. 그죠? 그럼 이제 X건물에서 보증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겠네. 그러면 A은행이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불쌍한 임차인을 찾아가서, 그죠? 야, 은행에서 조사 나올 건데 너 임차인 아니라고 해라. 너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사용대차나 뭐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이렇게 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 A에게 각서등으로 뭐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 뭐 이런 거 써주죠. 나는 공짜로 그냥 사는 거니까 여기 X건물에서 받아갈 돈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은행이 그럼, 그래?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지. 그러고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을이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는다. 이제 보증금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돼갖고 이제 정의 이제 매수인, 이제 경락인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갑이 나 임차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항력 주장하고 또는 뭐 이제 우선 변제권 주장하고 등등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선행행위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갑도 조금 불쌍하지만 이제 A은행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나는 공짜로 살고 있어갖고 이 X건물에서 가져갈 돈 없다. 이게 선행행위였다. 그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 대항력 주장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죠? 이제 후행이죠.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 갑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이 돼요. 여러분 이제 모순행위 금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의 대항력 주장이나 배당 요구, 뭐 대항력 주장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 신의칙 위반이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게 판례죠. 그죠? 잘 아시는 판례다. 그래서 이제 22-1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 가진 갑이 임대인 을의 부탁으로 주택에 관해서 전산권 취득하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요게 이제 선행이죠. 그 병이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신의칙에 반한다. 모순행위 금지다. 그죠? 다시 번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을의 부탁으로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하는 병에 임차권 없다는 각서를 써줬고 그 경매 절차에서 갑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대항력 주장이나 배당 요구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부니까 우선 변제권 있다고 이제 내가 먼저 받아간다고 이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틀렸다. 이게 신의칙에 반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2-1번인데, 이제 23번은, 여러분 22번하고 23번이 조금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릅니다. 그죠? 지금 22번은, 여기 사례에서는 병입니다. 요 이제 그 22번 사례에서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자, 병에 대해서 대항력 주장하고, 병에 대해서 이제, 자, 배당 요구에서 먼저 받아가면 병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사례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신의칙에 반한다. 그죠? 왜? 병에게 각서 써주고 병에게 이제 대항력 주장하거나 이제 뭐 배당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병에게 우선해서 배당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갑이 병에게 각서 써놓고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한다. 이것도 신의칙에 반할까요? 각서는 병에게 써줬는데 이 병이 아니라 정에게 대항력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신의칙에 반할까요? 그러면 조금 갸웃하죠. 그죠? 그래도 반한다는 게 우리 플랜입니다. 다행히. 그죠? 요게 이제 23번입니다. 그래서 23번 보시면
주택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이 권리신고면 배당 요구를 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작성해준 무상거주 확인서, 이게 선행이죠. 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 각서를 분명히 병한테 써줬는데 이 주택을 낙찰받은 정에게도 그냥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죠? 이것도 신의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을 상대로 하든 정을 상대로 하든 다 신의측에 반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쉽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사례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신의측에 반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22번하고 23번은 뭐 요런 조금 디테일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주장할 수 없다. 이거 결론은 똑같아서 이제 굳이 구별해 둘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갑자기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공부할 때는 그냥 뭐 이제 병인지 정인지 안 따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서 보는데 이건 병한테 각서 써줬는데 정이다. 이게 보여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틀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대비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3개 22-1-2 23번 요거 전부 다 이제 신의측에 반한다. 되셨죠? 그죠? 다시 24번.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해서 변제 공탁하고 근로자가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 청구를 해서 수령한 이후에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당연히 자기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나서 얘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근데 이거 금반원은 지금 위배되지 않음으로 허용된다 그랬는데 이제 위배된다 그랬죠. 8개월. 자, 그 다음 25-1-2번인데 똑같으니까 다시 2번으로 볼게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쟁의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매도나 담보쟁에 관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이것도 이제 강행 규정 위반인데 이제 신의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례죠. 그죠? 그래서 강행 법규가 우위에 있다는 사례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6번 매우주의. 26번 매우주의. 그래서 25-1-2번은 아까도 뭐 지문에도 계속 나왔지만 이거 26번하고 비교하려고 일부러 놔둔 거예요. 그죠? 26번 지문 여러분 이제 풀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측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될 수 있다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될 수 있다가. 왜 그러냐면 이건 2022년 공인노무사 문제인데, 이 판례가 2021년에 났습니다. 2021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 그 해설을 전부 다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중간은 신의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행 법규가 신의측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그죠? 강행 법규가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이제 신의측 반환되지 않는다. 신의측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굵은 것이 다만 판례가 이제 이론적 가능성이 다만 신의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측을 우선해서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기억해 놓으세요.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측을 우선해서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측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2021년에 판례가 나왔고, 그거 이제 바로 2022년 이제 지문에, 공인노무사 지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신의측 위반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신의측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판례가 가능성을 인정했고, 자, 그리고 이 법조문으로 추상적 가능성을 인정한 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밑에 이제 꺽쇠 2번은 그 밑에 이제 밑줄은 실제 사례인데, 이것까지는 아마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법률을 하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측에 위반되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래갖고,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 뭐 의료법인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강행법규 영역에서 신의측 위반 인정해버린 사례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 판례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여태까지 실제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가능성만 인정해갖고 실제로 인정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이거 실제로 인정을 해버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이제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강행법규 영역에서 신의칙 적용에 대해서 무조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의칙 위반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죠? 이때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7번.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맞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그렇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8번부터인데, 뭐, 우리 객관식이니까 뭐 이렇게 끊어가시죠. 그죠?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28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